우리들의 날개 전상국 단편 소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두호가 태어났다. 8살 터울의 동생을 본 것이다. 7대 독자 집안에 사내아이가 또 태어난 이 경사야말로 결코 예산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때 아직 정정한 모습으로 살아계셨던 할머니는 둘째 손자를 본 기쁨으로 동네 노인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어 보였다. 하루도 수십 번씩 안방을 들랑거리며 두호 기저귀를 갈아채우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만큼 두호에 대한 할머니의 정성은 너무 극성스러울 정도였다. 5대 독자였던 할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장가를 가 손자를 낳기까지 안절부절 못하고 공연히 집안 여자들만 들볶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안의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해 안절부절 못하던 할아버지가 나를 낳은 뒤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육순이 지난 이가 늦바람이 난 것이다. 여자라곤 할머니밖에 모르던 할아버지가 이웃 마을에 살던 과부와 눈이 맞아 어디론가 종족을 감췄다. 귀신이 터뜨린 거지. 그 일을 두고 할머니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 어려운 손자까지 본 뒤에 그런 바람이 불었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할머니가 점을 쳐봤다.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복제를 싸들고 점쟁이를 찾아다닌 할머니였다. 그럴 때마다 점괘가 신통하게도 잘 맞아 떨어졌다. 10년 만에 아들을 낳을 해까지 알아맞힌 점쟁이도 있었다. 이번의 경우 할아버지가 늦바람이나 이웃 과부와 달아난 일을 두고 점쟁이가 말했다. 집 나갈 팔자구먼. 그 소경 점쟁이가 다시 말했다. 내버려둬 잘 나간 거니까. 억지로 잡아뒀다간 자식을 잃을 수요. 할머니는 그 점쟁이 말을 고스란히 믿었다. 집 나간 할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팔자 푸념을 할 줄 모르는 할머니였다. 네가 할아버지 대신이여. 할머니가 내 등을 긁어주며 가끔 그런 뜻의 말을 했다. 할아버지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손이 끊기지 않게 됐다는 뜻이었다. 집 나간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내 나이 6살 때였다. 거적 죽음이 돼 돌아왔다. 끝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객지에서 거적 주검이 된 할아버지 소식을 처음 듣던 날 할머니는 내 손을 무섭게 뿌리쳤다. 그때 나를 쏘아보던 할머니의 눈에는 적이 같은 게 번쩍였던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이태 만에 엄마가 아이를 베자 할머니는 점쟁이부터 찾아갔다. 아들을 낳겠구먼. 점쟁이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 그 좋은 건 아니여. 입맛을 쩝쩝 다시며 그랬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냐고 다그쳐도 그 점쟁이는 속 시원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 다만 아기를 낳거든 그 출생 일자를 맞춰 다시 한번 와보라고만 했다. 두호가 3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엄마와 함께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그때 군대에 들어가 집에 없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두호는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알아놓으면서부터 두호를 싫어했다. 싫어한다기보다 차라리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당신 곁에 두호가 얼씬도 못하게 했다. 고모가 뭔가 생각을 짚어내려는 듯 눈을 껌뻑이다가
맞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여기 읍에 살던 그 점쟁이를 서울에서 만나보셨대. 어머니 말로는 아주 용한 점쟁이라고 하대. 그 점쟁이가 우리 두호를 미워하라고 했대요? 설마 그럴 리가. 다만 그 점쟁이를 만나고 나서 부랴부랴 집으로 내려가셨거든. 하긴 이런 말씀은 하시되 두호 제가 자식이 아니라 사라고. 엄마는 할머니가 하던 것과 똑같이 점쟁이를 찾아다녔다. 아버지가 차를 처음 끌고 나가던 날은 무당까지 집에 들여 구슬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늘 구시렁거렸다. 어쩌냐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며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곤 했다. 우리는 길에서 돌멩이도 마음대로 주워드릴 수 없었고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옮겨놓아도 안 되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그렇게 금기가 많았던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점괘가 늘 좋지 않게 나온다고 엄마가 답심리 고모한테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다. 엄마는 그 좋지 않은 점괘를 앵마기 하느라 사람들 눈을 피해 별의별 이상한 일을 벌이곤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구두 속이나 베개 속에는 언제나 부적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한 엄마의 앵마기 노름에 해방꾼이 하나 있었다. 6살이 된 두호가 바로 그 해방꾼이었다. 그 일로 해서 엄마는 무섭게 화를 냈다. 두호에게 매질을 하는 엄마의 눈에서 나는 사리를 보았다. 그러나 두호의 그런 짓궂은 버릇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엄마가 하는 일에 회방을 놓았다. 엄마, 두호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요. 나는 어느 날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가 행상을 쉬고 집에서 묵은 빨래를 하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고 없었다. 두호가 왜? 엄마가 마당 한구석에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는 두호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두호가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핏기 없는 헬스한 얼굴, 점점 커 보이는 눈과 항상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동자, 그리고 두호는 뼈만 앙상하게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새들어 사는 그 집에 무당이 나타나 구판을 벌였다. 그 구판은 교회에 나가는 주인집에 완강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마당에서는 참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그 단칸방에서 법석을 떨었다. 그날 저녁 그 구판 이후 우리 집에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아버지가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일이다. 더 놀라운 변화는 그네들의 관심 밖으로 던져졌던 두호에 대한 문제였다. 소나기 같은 사랑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네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이 보였던 자식에 대한 그 미온적인 사랑에 대해 참회라도 하듯 광적인 사랑을 퍼붓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대상은 물론 두호였다. 나는 열애제가 되어 그네들의 그 비정상적인 변화를 적이 깊게 바라보았다. 그렇다. 나는 다분히 저기를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두호와 나는 비록 8살 차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네들 품속의 어린 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내던져지는 걸 무서워했다. 나는 솔직히 그네들이 편애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모닥불 피우듯 가슴에 담아가지고 있었다. 그네들의 그 납득하기 어려운 두호에 대한
현애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답심리 고모를 통해서였다. 내가 우정 고모를 찾아갔던 것이다. 고모, 그 점쟁이가 그렇게도 용해요? 나는 짐짓 넘겨짚고 있었다. 용하다니 누가? 나 다 알고 있다고요. 고모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디? 이건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은 했다만 엄마가 찾아간 점쟁이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운수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리는 군대를 기어코 자원해서 들어간 것이며 군대에서 운전사고를 내 사람을 죽인 일,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러내려온 논밭을 팔아치운 일에서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올라와 그토록 풀리지 않던 갖가지 일이 모두 점쟁이 말대로였던 것이다. 물론 엄마는 점쟁이들이 시키는 대로 그 액땜이란 걸 부지런히 했다. 그러나 집안에 깃든 사기가 너무 커 엄마의 정성이 들어먹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네 엄마가 그 유용한 점쟁이를 서울서 다시 만난 거다. 고모가 말하는 그 점쟁이란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 때 할머니가 단골로 가던 그 용하다는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점쟁이를 다시 만나 무슨 이야기인가 들은 뒤로 두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그네의 임종 바로 직전까지 두호를 얼씬도 못하게 하던 생각이 났다. 문제는 두호였다. 두호가 사라는 것이었다. 한 집안에 살이 낀 사람이 둘 있으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였다. 손이 귀한 집일수록 그런 일이 흔하다고 했다. 네 아버지하고 두호가 바로 상극이란 거요. 고모가 말했다. 그럼 액땜을 하면 될 거 아냐? 내가 비꼬는 투로 묻자 고모가 설레 고개를 흔들었다. 딴 방법은 없대더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죽는 수밖에. 그 말을 어렵잖니 해내는 고모의 얼굴에 개기름이 번지르르 했다. 그래서 두호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쳤다. 고모가 내 입을 막으면서 말했다. 그 점쟁이 말로는 두호가 영을 짧게 태어났다고 하더란다. 그 대신 일평생을 산 사람만큼 제 기를 써먹고 죽을 거란 얘기였다. 우리 아버지도 두호가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네 아버지한테야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러나 두호가 네 아버지 대신 죽는다고야 어디 말하겠디? 그래, 네 엄마랑 짜고설랑 두호가 몹쓸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다. 아버지가 그걸 믿을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어쩌겠냐. 나는 내 마음속에서 뭔가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었다. 나는 적어도 아버지만은 우리 집안 구석구석에 밴 그 미신적인 냄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때문이다. 내가 네 아버지랑 엄마한테 그랬다. 기왕 죽을 자식 죽은 뒤에 포혼이나 없게 잘해주라고. 그네들이 생각과는 달리 두호는 더 오래 버텨냈다. 눈은 더욱 퀭하게 들어가고 팔다리는 베베 꼬여갔지만 아직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았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았다. 장난감이 안집 마당을 가득 채웠다. 두호는 엄마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다. 엄마의 그러한 몰지각한 생각을 비웃는 듯 방구석이나 안집 마당에서 소리 없이 혼자 놀았다. 어떤 때는 아침에 나간 애가 저녁때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두호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엄마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얼굴로 허둥거렸다. 그러나 두호는 제 발로 집을 잘 찾아 들어왔다. 이놈의 새끼,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자신의 예감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두호에 대한 매질로 나타냈다. 엄마 속 이렇게 썩히려면 어서 죽어버려. 매를 맞은 뒤 두호는 허겁지겁 밥을 퍼먹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곤 했다. 너 어디 갔었냐? 어느 날 내가 살살 달래면서 물어보았다. 산에 갔어. 산에 못하러. 새 잡으러. 새? 산에 새 많어. 두호가 새를 좋아한 것은 사실이었다. 안집에서 십자매 한 쌍을 키웠을 때 두호는 몇 시간이고 그 새장 앞에 웅크려 앉아있곤 했다. 그 십자매가 비를 맞아 죽었을 때 두호는 독감을 앓고 있었다. 독감을 앓고 나서도 두호는 그 빈 새장 앞에 오랫동안 웅크려 앉아있곤 했다. 엄마가 두호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두호는 밖에 나가는 대신 집안에서 불장난을 했다. 안집 여자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펄펄 뛰었다. 엄마가 집안의 성냥을 모두 두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놓았다. 그러나 그의 두호가 그 불장난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안집은 물론 우리 집 세간살이까지 몽땅 타버렸다. 처음에 두호까지 죽은 줄 알고 엄마는 땅을 치고 울었다. 두호가 발견된 것은 다음날 아침 이웃집 지하실에서였다. 네가 불장난했지? 사람들이 다그쳤다. 두호가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거지 신세가 되었다. 엄마는 경찰서에 20번도 넘게 불려다녔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돈을 구워다가 안집에 넘겨주었다. 엄마와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우리는 산 및 동네에 방 하나를 얻어들었다. 밥을 해먹는 양은 솥에서부터 숟가락까지 모두 새로 사야 했다.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학교를 당분간 쉬어야 했다. 이 왼수놈의 새끼. 엄마는 두호한테 매질을 했다. 분에 복받쳐 매질을 하다간 제풀에 지쳐 두호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두호는 장난감 없이 놀았다. 집에 붙어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노는 시간이 더 많았다. 밖에서 아이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산에 올라가길 좋아했다. 산에 새가 많아. 그러나 두호는 늘 빈손으로 돌아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은 다음 그 자리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곤 했다. 아버지가 월급을 타오기가 무섭게 엄마는 점쟁이를 찾아 나섰다. 집안 구석구석이 으스스 귀기를 띠고 다시 그 이상한 부적들이 나붙기 시작했다. 이제 철이 든 두호는 엄마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두호에 대한 경계를 결코 풀지 않았다. 그런데 또 일이 터졌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치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 사고로 해서 아버지는 300리 떨어진 지방 도시의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다. 엄마가 이틀에 한 번씩 아버지 면회를 갔다. 새벽에 나간 엄마는 밤 12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엄마는 지쳐 있었다. 그렇게 옷을 입은 채 쓰러져 잠을 잔 엄마는
다시 새벽 3시쯤 눈을 떠 묵은 빨래를 하고 아침밥을 지어놓은 다음 집을 나갔다.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날 밤도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새들어 사는 안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몹시 높게 들려왔다. 온 식구가 박수를 치며 떠들썩했다. 권투 중계였다.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에 댄 손가락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안집 텔레비전이 와와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KO 펀치가 터진 모양이었다. 우리 방에는 그 흔해 빠진 라디오 하나 없었다. 형, 라면 다 끓었나? 두호가 목을 길게 빼들고 부엌을 내다보았다. 두호는 제 몫에 라면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우리들은 그날 점심을 굶었던 것이다. 형, 나 물. 내가 부엌으로 물을 뜨러 나갔고 그 사이에 두호가 내 라면 그릇을 차지하고 앉아 콧물을 길게 빼문 채 아귀 먹어대고 있었다. 안집 텔레비전이 아우성 치고 있었다. 이 새끼. 나는 부두둑 이를 갈았다. 두호가 힐끗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두호의 그 걸신 들린 눈을 보자 소름이 끼쳤다. 두호가 이처럼 무서워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두호야, 나하고 산에 가자. 나는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다. 실로 순간적인 결단이었다. 내가 저 뒷산에 새 집을 맡아놨다. 밤에 가면 잡을 수 있다. 나는 두호의 그 퀭한 눈이 번쩍 빛을 내는 걸 보았다. 우리는 뛰다시피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산의 큰 길을 버리고 우정 새길을 찾아 숲이 무성한 산속으로 들어갔다. 형! 두호가 내 뒤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생각보다 두호의 걸음은 빨랐다. 내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두호는 내 뒤에서 헉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형아, 같이 가자. 드디어 두호가 울음 섞어 질러댔다. 산속의 그 희미한 밤공기가 우리들의 발소리에 의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발끝에 채인 돌이 비탈을 굴러 내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온몸으로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귀신이다, 귀신! 걸음 뒤처진 두호를 향해 내가 느닷없이 부르짖었다. 소리 질러놓고는 나는 더욱 빨리 뛰었다. 마치 두호에게 잡히기만 하면 죽기라도 하는 양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었다. 형! 상당히 뒤떨어진 데서 두호가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문득 뒤돌아 보았다. 산 아래 동네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에까지 이르러 있음을 알게 됐다. 나는 길 옆 바위 뒤에 가만히 몸을 숨겼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두호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두호가 징징 울면서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다. 두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는 가슴이 죄어들었다. 두호가 무서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기다렸다. 드디어 두호가 내 곁에까지 이른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키며 벼락치듯 소리쳤다. 귀신이다! 두호가 소리를 지른 다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얼결에 다시 산을 쥐뛰기 시작했다. 온통 내 발소리 뿐이었다. 그 발소리에 질려
그만 걸음을 멈췄다. 정적이 쏴 밀려왔다. 다시 온몸으로 소름이 끼쳤다. 두호의 기척은 어디에고 없었다. 나는 상반된 기대 속에 두호의 소재를 파악하고 싶었다. 두호야. 나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매우 큰 울림이 되어 되돌아왔다. 난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나 두호를 버리려는 내 결심이 흔들리는 건 아니었다. 두호는 이미 버려졌다. 그는 대답할 수 없어야 한다. 두호야! 나는 서슴서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를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경사가 급한 돌밭이었다. 발을 조심조심 디뎠다. 두호의 기척을 놓쳐서는 안 된다. 두호는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어야 한다. 탁! 나는 발을 헛디뎌 하마터면 비탈길을 굴러 내릴 뻔하였다. 내가 발을 헛디는 순간 돌 하나가 굴러 내리기 시작했다. 비탈을 굴러 골짜기 그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돌덩이들의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산속의 그 정적을 여지없이 깨고 있었다. 난 귀를 막았다. 돌덩이 속에 휘말려 굴러내리는 두호의 비명 때문이었다. 두호 혼자 산에 갔어요. 엄마는 내 말을 믿으리라. 걘 죽으려였어요. 엄마가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러나 귀에서 손을 떼었을 때 이미 돌 구르는 소리는 그친 뒤였다. 그 소리보다 더 무서운 정적이 쏴 밀려왔다. 두호야! 난 계속 두호를 부르면서 서슴서슴 비탈길을 내려서고 있었다. 마치 술래잡기에서 숨은 아이를 찾는 술래처럼 조심조심 두호의 기척을 살폈다. 그러나 두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소름이 쫙 끼쳤다. 두호야! 난 더럭 외로움 같은 걸 느꼈다. 그것은 무서움과는 또 다른 떨림이었다. 난 부들부들 몸을 떨기 시작했다. 엄마의 실신한 얼굴이 보였다. 네가 두호를 죽였지? 엄마가 내 목덜미를 낚아채며 소리친다. 아득한 절망이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오른다. 두호야! 난 차라리 울고 싶었다. 그러나 몸이 심하게 떨려 쉽게 울어질 것 같지가 않았다. 문득 눈앞에 희끔한 것이 보였다. 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 느닷없이 덮쳐든 것은 두호의 작은 몸뚱이였다. 난 겨우 주저앉는 것만은 면했다. 내 가슴에서 파닥이며 숨을 핥아기는 작은 새 한 마리. 두호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 깡마른 두 손으로 내 몸을 다잡아 쥐고 발발 떨었다.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필사의 힘으로 바위를 그어쥐듯 그렇게 내 몸을 그어쥐고 있었다. 나는 두호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심장 소리였는지도 모른다. 두호의 작은 손에서 따스한 체온이 내게 전해졌다. 임마, 왜 대답 안 한 거야? 내 물음에 두호가 아직은 겁먹은 목소리로 형아가 나 내버리고 가려고 그랬지?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그 작은 몸뚱이를 와락 껴안았다. 비로소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줄줄 쏟아졌다. 두호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난 두호를 등에 업고 어둠 속에 그 산길을 내려오면서 다시 보이기 시작한 산 아래 마을의 그 휘황한 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불빛이 있는 산 아래 마을에 대한 적이 같은 것은 씻은 듯 가신 뒤였다. 난 공둥공둥 뛰다시피 산길을 걸었다. 내 등에서 두호가 간지러움을 타는 듯 키들키들 웃었다. 두호야, 형? 우린 지금 새처럼 날아서 내려가는 거야. 우리는 사실 어둠의 산에서 그 아래 불빛을 향해 훨훨 날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난 이제 눈물 같은 건 흘리지 않았다. 뱃속 그 깊은 데서 위로 뿌듯하게 치밀어 오르는 어떤 힘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날개 꺾인 이 어린 새의 어깨 죽지에 새의 살이 돋을 때까지 내가 그의 날개가 되어 퍼덕여 주리라. 그런 마음다짐이 어금니에 씹힌 때문이었다.